자, 오늘은 79페이지를 하겠습니다. 지난 2시간 동안 우리가 복습을 좀 해봤는데, 이제는 또, 이게 정치사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사회경제사는 좀 수월해요.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영수공업이 활성화라고 했는데, 자, 봅시다. 이게 전기랑 조선 후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조선 전기의 수공업이죠. 이게 자, 봅시다. 관청에 소속된 장인들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들 기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술자들이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수공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조선은 흔히들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중농주의라고 합니다. 혹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중농억상 정책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중농억상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농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농사를 중요시 여기고 상업을 약간 억압하고 이렇게 장려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모든 게 농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약간 왜 그렇게 하냐면은 뭐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장사 이런 거보다는 그냥 직접적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걸 생산해내는 활동, 그 활동을 농사라고 보고 그게 가장 중요시 여기다고 보여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 기술자들이 그러니까 사실 왕실이나 관청에는 필요 물품이 있어. 기술자 이 수공업을 장려하지 않는데 어쨌든 필요한 물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만 딱 시켜가지고 자, 관영이 뭐냐면은 관청이라고 하는 거는 즉 국가를 얘기합니다. 국가에서 운영한다라고 해서 관영 수공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조선 후기에는 도시 인구 늘어나고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돈도 많아. 팔 시장도 많이 형성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납품하는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수공업품을 굉장히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민영수공업은 뭐냐면 이거 알 거예요. 민간에서 운영한다라고 해서 민영수공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민영수공업자들이 상인에게 자금과 원료를 미리 받아서 제품을 생산해는 선대제가 성상합니다. 선대제가 뭐냐면은 선자가 먼저 선자죠. 먼저 대금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기본적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분홍이 된 사람이 있어. 분홍. 이 사람이 모내기를 통해서 1인당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고 그래서 돈이 많아지고 있는 농민인 분홍이 되었습니다. 자, 사실 그래요. 여러분, 부자의 꿈은 뭐냐?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으면은 더 돈을 불리고 싶은 거죠. 아니, 돈 생겼다고 야 이거 죽을 때까지 차곡차곡 아끼고 쓰자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돈 다시 어떻게 하죠? 더 많이 늘려서 돈을 더 많이 갖기를 원해요. 그럼 투자를 해야 되지. 농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남는 게 사실 이런 거죠. 수공업품을 제작해가지고 판매하면은 이익이 엄청나게 큽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 상업에 대한 기초를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참고로, 원료를 판매해서 남는 이익이랑, 그리고 완제품을 판매해서 남는 이익이랑 뭐가 좀 더 이익이 많이 남을까요? 이 두 개를 비교하자면 너무 기본도 생각할 수도 없이 이 두 번째 겁니다. 자, 쉽게 보시면 국가별로 봤을 때 현재 그 원료 자체를 판매하는 나라가 잘 사니 아니면 그거를 가공해서 완제품 형태로 파는 나라가 잘 삽니까? 쉽게 바나나를 생산하는 나라가 잘 살아요? 아니면은 바나나 우유를 만들고 바나나 과자를 만들고 그런 나라가 잘 살죠? 부자입니다. 이게 훨씬 나게 이익이 많이 남는 거야. 그럼 분홍들은 어떻게 하냐? 수공업품 자체를 판매하고 싶은 거지. 근데 문제는 분홍은 돈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분홍이라고 보기보다는 자본을 이제 축적한 사람이에요. 그럼 돈이 많은 사람이 수공업품을 판매하고 싶은데 그럼 일단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 만들 줄 알아요? 몰라요? 기술이 없지. 그럼 어떻게 하냐? 기술자를 고용하는 겁니다. 많은 기술자들을 고용하는 거지.
기술자들한테. 자, 그럼 기술자들은 뭘 가지고 있냐? 말 그대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술자들은 돈이 없습니다. 다시 자본을 가진 사람은 돈이 있어. 근데 기술이 없어요. 기술을 가진 사람은 기술은 있는데 돈이 없어. 어떻게 하냐? 돈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한테 먼저 돈을 주는 거지. 돈. 대금을 먼저 준 다음에 야, 생수공업품을 만들어내라고 하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뭘 만들어내죠? 수공업품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럼 수공업품을 만들어내면은 이거를 자본을 축적한 사람은 뭘 합니까? 판매해서 이익을 막대하게 얻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돈 많은 사람이라면은 기술자를 월 250씩 줘요. 월 250씩 이상 나가는 건 고정비야. 근데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상품을 판매하면은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대금을 준다고 해서 선대제라고 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해요. 상업 발달에서. 자, 이렇게 돼요. 근데 이 기술자는 뭐 쉽게 아까 예시로 250을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공장에서 계속 250을 벌고 550만 원 벌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좀 짜증나는 거야. 아니 내가 좋은 기술 가지고 내가 판매하고 일은 내가 하는데 그냥 이 자본가는 돈만 되면서 그냥 돈을 버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기술자가 따로 자기가 독립해가지고서 어떤 수공업품을 생산해내고 얘가 먹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런 거죠. 18세기 후반부터는 자기 자본으로 물품을 생산 판매하는 자 이걸 뭐라고 하냐 독립수공업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거지 선대제 수공업에서 독립수공업자의 출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하던 기술자들이 월 250 벌다가 그냥 나 혼자 가게 차릴래 라고 해가지고 기술자가 독립하게 되는 거죠. 물론 차리면 그 사람 혼자 다 먹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넘어가면은 농촌에서는 자급자족을 위한 가내수공이 발달하였으나 그런 건 예전에 뭐 예를 들면 집신이라든가 뭐 기본적인 뭐 생필품 같은 건 진짜 만들었어요. 집에서 수공업을 통해서. 근데 이 상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생산되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상품화폐 경제 발달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나라도 농사만 짓지 않고 상품화폐 경제가 상당히 발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저기 농본억상이라고 얘기했나? 중농억상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좀 그래요. 고칠게요. 미안합니다. 중농 잠깐만. 중농억상. 사실은 뭐 중농억상도 표현 자체가 맞아요. 검색을 해도 나오는데 일단 우리는 저기 농본업상으로 기억을 합시다. 중농억상도 틀린 표현 아니에요. 교과서에서는 농본억상으로 얘기합니다. 농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했던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정부는 처음에는 유교적 경제관에서는 농본억상 정책, 농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농업이 제일 중요하다. 상업은 억제하는 정책입니다. 상업 수공업에 대해서는. 자, 상업을 정부 허가받은 상인만 할 수 있었어. 왜 그래도 이 사람들은 허가를 해줬냐? 그래도 정부에서 필요한 물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허가를 해준 겁니다. 근데 조선 후기에는 인구도 증가하고 상업 자체가 크게 발달합니다. 특히 대동법 시행 이후 등장한 공인,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해요. 자, 천천히 얘기해 줄게. 자, 여러분들 조선 후기에 세금제도 개혁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대동법이 있고, 두 번째는 영정법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균역법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각각 어떤 세금에 대한 개혁이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대동법은 공납에 대한 세금제도의 개혁이라고 보면 되고, 자, 그리고 영정법 같은 경우는 전세, 균역법 같은 경우는 역에 대한 세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조선시대 세금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 그랬죠. 전세는 이거 토지세예요. 공납은 특산물이라고 얘기했죠. 특산물에 대한 낸 세금. 역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했어요. 군역과 유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6에서 60세의 남자들이
국가에 지는 책임감이 있는 뭐 군대를 가거나 일을 하는 거를 얘기했다라 그랬어요. 근데 조선 후기에는 대동법, 영정법, 균역법이 세 가지 제도 변화가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대동법은 그런 겁니다. 특산물을 내는 거를 특산물 내는 거에서 뭘로 낸다. 이제 대동법 하에서는 기존의 특산물을 현물로 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고등어, 뭐 감, 배, 사과 이런 걸 냈다라고 하면 이거 대신 뭘로 내냐? 쌀이라든가 뭐 동전 이런 걸로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뭐냐? 이제는 단위가 달라요. 뭐냐면은 토지 소유를 기준으로 냅니다. 예전에는 그냥 뭐 집집마다 내고 사람마다 냈다라면, 이제는 땅을 가진 만큼 많이 내게 돼 있어. 이 쌀을 혹은 동전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국가에서는 어쨌든 특산물이 필요해. 대종법 실시 전에는 그냥 특산물을 그냥 받았습니다. 다시 특산물 내잖아. 그걸 공납이라고 한댔잖아. 특산물 국가에 내요. 그냥 받지 국가에서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부정부패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특산물을 그냥 뭐 감, 배추, 뭐 사과 이런 걸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쌀이나 동전을 받아요. 근데 그 기준은 뭐다? 토지 소유 기준으로. 그럼 국가에서는 쌀이나 동전을 받았어. 뭐 어쨌든 국가에서는 뭘 사기는 사야죠? 이 특산물을 사야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동법 실시 전에는 특산물을 띵 내고 끝내는데, 대동법 실시 이후는 그냥 쌀을 받은 다음에 그 쌀로 특산물을 사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쌀을 받은 다음에 그 쌀 가지고서 특산물을 사는 겁니다. 뭐 쌀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전을 받아가지고 그걸 특산물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특산물을 사야 되는데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누구냐? 공인이에요. 특허 상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허 상인. 자, 이게 뭔 소리냐? 사실 그런 거 사는 사람은 공무원을 시킬 수도 있는데, 공무원들은 사실 기존에 막 장사를 한 것도 아니고 잘 모르니까 기존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임명합니다. 근데 봐봐. 예를 들면은 특산물을 감이라고 합시다. 국가에서 필요한 감이 막 한 박스, 두 박스 이거밖에 안 되겠니? 한 100박스, 1000박스 되지. 잘 생각해 보세요. 감을 100박스라든가 1000박스 팔면은 이걸 대신 파는 사람이 공인이잖아. 그러면은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까 적게 벌까? 겁나 많이 벌어요. 여러분, 이렇게 물건을 왕창 사니까 그 판매된 이익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봐봐. 공인은 관수품 조달하는 과정에서, 즉 이거 물건 사는 과정에서 장시는 여러분 시장입니다.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이 커지고, 왜 커지냐? 아니 국가에서 이렇게 물건을 많이 사니까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시장이 커지는 거지. 그리고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파는 물건도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수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수공업 발달은 아까 얘기했죠. 뭐 선대제라든가 독립수공업자라든가 이런 게 다 맞물리는 겁니다. 자, 세금을 화폐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화폐 유통도 활발해집니다. 이게 뭔 소리?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히들 뭐 상평통보라고 하죠. 엽전 그런 걸로 낸 거지. 예를 들면은 감을 1000박스 살라고 하는데 엽전 들고 가서 사는 게 편하지. 여러분들 감 1000박스에 해당하는 쌀 뜯고 가려고 하면 되게 불편하잖아. 근데 조선 후기에는 이런 화폐를 이용하는 게 점차 이제 일반화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는 일부 독점 3인 특권을 폐지해서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상품 화폐 경제 발달이 진짜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상품 화폐 경제 발달에는 크게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으로 작용한 게 뭐냐? 첫 번째는 모내기예요. 모내기로 광작이 이루어지고 돈이 많아진 사람이 많아지면서 돈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쓰게 되고 또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니까 상업이 발달하는 겁니다. 왜? 뭐 이렇게 수공업 이런 거에 종사하게 되면 선대제 수공업 하다 보면 돈 많이 버니까. 두 번째는 대동법 출원하게 되죠. 대동법이 시행되죠. 대동법 시행으로 출원한 바로 어떤 사람? 공인들이 활동이 많아지니까 결국에는 상업이 굉장히 발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조선업의 상품 화폐 경제 발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이 대도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봅시다. 당시 조선에는 상인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상인 첫 번째 허가받은 상인, 이거를 관허상인이라고 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상인 사상이라고 해요. 오케이? 근데 상인에는 누가 있냐? 저기 대표적으로 공인이 있고, 또 관허상인에서는 보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전상인이 있어요. 또 외에는 허가받은 상인, 허가받지 않은 상인입니다. 공인은 우리 얘기했지, 대동법 출연으로 특허 상인이라고. 보부상은 뭐 여기 있네. 보부상. 보부상이 뭐냐? 보상 플러스 부상입니다. 보상은 뭐냐? 이건 저기 그거예요. 보상은 보따리에 물건 파는 사람. 부상은 뭐냐? 지게에다가 짊어지고 물건 파는 사람. 그래서 보부상이 됩니다. 이 사람 여러분들 허가 안 받은 상인이라 생각하는데 보부상은 관허상인이에요. 그리고 시전상인이라고 서울 종로거리 앞에서 허락받고서 장사하는 사람 있지, 예전부터. 그런 사람들을 시전상인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쉽게 얘기해서 사상은 불법이에요. 사상은 이거는 불법 상인이에요. 이거 허가받은 상인이 아니야. 불법 상인이에요. 자, 봐봐. 사상이 대두가 이겁니다. 원래 시전 상인들은, 그러니까 종로거리 있는 상인들은 정부로부터 특정 물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보상받는 대신에 세금을 내고 국가 수용품을 조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요약이 되게 압축적으로 돼 있잖아.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금난전권이라고 해요. 뭐라고? 금난전권. 근데 금난전권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 게 더 편하냐? 난전을 금하는 권리가 금난전권입니다. 다시, 난전을 금하는 권리. 난전을 금하는 권리. 이게 뭔 소리냐? 난전이 뭐냐면은 허가받지 않고 물건 파는 거를 금지하는 권리예요. 난전이 뭐냐? 허가받지 않고 장사하는 거를 금지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면 봐봐. 앞에 사상들이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물건을 팔고 집신을 팔고 있었어. 그럼 뭐냐? 허가받은 시전상인이 가서 그 사람 쫓아낼 수도 있고 그 물건을 막 뺏을 수도 있었어. 왜? 그 사람들은 권리를 준 거지. 허가받지 않고 물건 파는 사상들이 난전을 금지할 권리, 이걸 준 거예요. 근데 정조 때는 이게 폐지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 허가받지 않고 물건 파는 거를 금지할 수 있었어. 근데 허가받지 않고 장사하는 거를 금지하는 걸 없앴다는 거는 허가받지 않고 장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허가받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 사상이라 그러지. 그치? 그래서 이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장사하게 되니까 상업은, 상품화폐 경제는 어떻게 되죠? 더 당연히 발달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공인과 사상은 이게 그래요. 자, 특정 물품목을 독점적으로 도매하는 도구로 성장하게 됩니다. 도구는 수업 중에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이거 양아치 짓이에요. 양아치 짓. 이게 뭔 소리냐? 그 막 허생전에도 나오잖아. 예를 들면 필요한 물품을 그냥 돈 주고 싹 다 사버려요. 예를 들면은 전국에 있는 뭐 갓 있지, 갓을 자기가 100원 주고 다 사버려. 그럼 전국에 갓이 없어. 그럼 갓의 가격을 얼마로 한다? 2,000원으로 해요. 문제지 이거는. 근데 당시에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 현재 어떤 공정한 무역, 공정한 거래의 관점에서 보면 잘못된 건데 당시는 문제가 없었어요. 이런 게 있고, 거상들의 도구 행위는 민생 불안정하게 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습니다. 장시와 포구의 성장입니다. 장시는 제가 거꾸로 뭐라고 했죠? 시장입니다. 시장. 자, 장시는 5일장 형태로 정착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그런 거지. 처음에는 맨날 열 수가 없었어. 왜냐면은 그렇게 팔 물건도 없었고 살 사람도 없었고 뭐 그래요. 그래서 보부상들은, 이 상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 장날의 차이를 이용해서 결국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판매했습니다. 근데 장시가 5일장 형태였지. 근데 이게 뭘로 발전하느냐? 상설시장으로 발달합니다. 상설시장이 뭐냐?
항상 설치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열리는 시장이에요. 여러분 혹시 뭐 상설 할인 매장 이런 거 들어봤지? 그러니까 상설 항상 할인하는 매장 상설 할인 매장이잖아. 그 같은 상설이에요. 자, 그리고 수로교통이 요즘 포구에서는 사람들이 강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물건 많이 팔잖아. 그래서 뭐 중개하거나 운송, 숙박, 금융에 종사하는 중간 상인인 객주랑 여객들도 활발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지. 판매자와 소비자와 사이를 이어주는 그 상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들이에요. 객주나 여각.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상인들이 막 운송할 때 좀 편리성을 제공하고 돈을 받거나 숙박을 시키면서 돈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은 이런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생겨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진짜 너무 교과서의 내용은 다 실어놓고서는 막 압축적인 서술로 돼 있으니까 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봅시다. 사상은 저기 허가받지 않은 상인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근데 자 봅시다. 이거 먼저 할게. 대외 무역의 발달. 진짜 대외 무역은 해외 무역이죠. 해외 무역. 자, 해외 무역은 흔히들 청나라 간에 있었고 일본과 무역이 있습니다. 청나라, 그러니까 당연히 국경지대 중심으로 했겠죠. 근데 이게 허가받은 무역을 공무역이라고 하고 허가받지 않은 무역, 즉 사무역, 이거 밀무역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허가받았기 때문에 뭐 열고 한다라고 해서 개시라고 하고 허가받지 않은 거 뒤에서 무역한다라고 해서 후시라고 합니다. 이때는 의주 상인을 딱 뭐라고 하냐? 만상이라고 해요, 만상. 자, 그리고 일본과의 무역에서는 내상이라고 가지고 동래의 상인을 내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외관이 뭐냐면은 외인들이 거주하는 장소인데 여기 중심으로 많이 그런 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청나라와의 무역에서는 만상이 활약을 하고 일본과의 무역에서는 동래, 부산의 내상이 활동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나머지 유명한 상인들이 있어요. 개성의 송상이 되게 유명하고 평양의 유상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상평통보는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진짜 기가 막히게 이 엽전 하나만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상평통보예요. 조선 후기에 제가 화폐의 사용이 늘어나고 화폐의 일상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기억하시고, 자, 이제 어음까지 나오면은 진짜 이 화폐 경제가 발달한 거예요. 뭔 소리냐? 화폐 경제라고 하는 건 돈을 이용해서 물건을 사는 건데 이 A라는 판매자랑 내가 장사를 무지하게 오래 해요. 되게 많은 양을. 근데 매번 왔다 갈 때 돈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하냐? 야, 그냥 니네 사장이 약속한 이 어음만 있으면은 허가를 해줘요. 그래서 이게 신용화폐예요. 신용거래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회사의 사장이랑 나랑 신용이 있어. 그러면은 그냥 어음만 쓰고도 이렇게 하는 거야. 왜냐면 중간에 돈 왔다 갔다 들고 하면서 도적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또 불편하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지간히 상업이 발달해야지 신용화폐가 출원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신분질서의 동의와 상민청의 분화입니다. 자, 조선 후기에는 양반 중심의 신분질서가 동의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국가에서 미안합니다. 양난 이후에 저번에 우리 그런 거 배웠어요. 양난 이후 신분제가 붕괴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 양난 이후 신분을 양난 이후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양반 신분을 돈으로 팔았어요. 돈 주고 돈 받고 팔았어요. 왜?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거지. 붕당변치 변질과 세도 정치로 소수 양반의 권력 집중되면서 사실 몰락하는 양반들도 많아져요. 많은 양반이 몰락하게 되고 몰락 양반이라고 해요, 이거를. 그래서 이들은
향촌에서 겨우 위세를 유지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 황당한 게 양반이 뭐 하냐면은 농업 수공업에 종사해요. 상민 즉 평민이랑 비슷한 처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약간 이런 거지. 오른쪽에 보시면은 납속이 뭐냐면은 그 조를 납부하면, 그러니까 국가가 곡식을 받고 벼슬을 팔거나 천인의 신분을 면제하게 주게 되는 거예요. 또 이거 말고 제가 뭐가 있다라 그랬죠? 공명첩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죠. 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야. 공명첩, 이름이 비어있는 임명장입니다. 그럼 빈 이름에다가 여기에다가 자기 이름 그냥 쓰면 돼요. 뭐 김기혁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 내가 양반 신분이 되는 거야. 이거 왜 국가가 돈 받고 팔았냐? 돈이 없었거든, 양난 이후에. 자, 이러면서 양반의 수가 겁나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나 많아지니까 양반이 귀하지 않아 이제. 그 양반이 너무 많고 특권도 없어요. 과거제 되기가 쉽지 않아. 그 양반이 뭐 한다? 뭐 수공업, 농업에 종사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서얼들은 뭐냐면 제가 서자랑 얼자 합친말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서얼들은 사별 철폐 운동을 꾸준하게 벌이게 되는데 뭐 그렇게 되고 납속 통해서 지위 상승하기도 합니다. 자, 상민층 내부 즉 평민 사이에서도 분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농업 생산력 증대, 이거는 사실 이모작이랑 관련됩니다. 이모작? 이양법이죠. 미안합니다. 이양법이랑도 관련돼요. 상품 화폐 경제 발달, 이런 걸 통해서 부를 쌓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결국에는 납속, 족보 모입 등으로 양반 신분이 돼요. 근데 양반이 너무 많아져. 그래서 그러니까 재정 수입이 감소하자. 이게 뭔 소리냐면 양반은 세금을 안 내거든. 저기에 대해서는 면세 면역이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세금 낼 상민들이 줄어드는 거잖아. 그래서 세입이 감소해요. 그래서 나머지 계층이 부담해야 될 세금이 점차 많아지게 됩니다. 자, 광작도 제가 이것도 이양법 즉 모내기라고 했습니다. 요거를 통해서 한 사람당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면적에 한 10명이 예를 들면은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얘는 똑같은 이 면적이지만 이제는 2명만 필요합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예전에는 그러니까 10분의 1 하면 대충 이만큼이지 한 사람당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이만큼이야. 근데 광작 실시하면은 이만큼 되는 거지. 반이니까.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모내기법 실시하기 전에는 이 땅에서 10명이 일을 했고, 근데 모내기법 실시하니까 이 땅에서 2명만 필요해요. 한 사람당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이 땅은 요만큼이야. 근데 모내기법 실시 이후에는 이만큼이야. 한 사람당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고? 광작이라고 해. 그러면 봐봐. 이 8명은 어떻게 해? 8명은 뭐해?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이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는 뭐 품팔이 도적으로 전락하기도 하는데 8명이 수공업이라든가 상업이라든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광업에 종사하게 돼요. 수공업을 할 일자리가 있었어. 그치? 선대제 중공업 이런 거 있잖아. 일자리가 많이 필요해. 상업, 그치? 장사할 사람들 많아지게 되고 전기 상설 시장이 만들어지잖아. 광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맞물려서 같이 돌아간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로따로 외우지 마시고 같이 보세요. 자, 조선 후기에는 노비 신분 해방도 가속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노비 종모법을 실시해요. 이게 뭔 소리냐면 노비 종모법이 아버지가 천인이라도 엄마가 양인이면은 엄마 신분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엄마 아빠가 둘 다 노비야. 엄마 아빠 둘 다 천인이에요. 그냥 뭐 천인인데 엄마가 양인이다? 그러면 이거는 엄마 신분을 따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노비 종모법이라고 합니다. 노비들도 이런 방법으로 신분 해방 추구하고 뭐 양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향촌 지배 체제의 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에 양반 중심 신분제가 흔들리면서 향촌 사회에서 사족 양반들이 지녔던 영향력이 약해져요. 계속. 그래서 이들이
동종마을을 형성하거나 지들끼리 똘똘 뭉치는 겁니다. 아니면은 가문을 중심으로 서원을 세워가지고 뭐 이거 유지하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새롭게 부자가 된 사람들을 신향이라고 합니다. 신향. 그리고 기존 사족을 구향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사람들 신향, 기존 사람들 부향입니다. 한판 붙습니다. 그래서 한판 붙는 걸 뭐라고 하냐? 향전이라고 해요. 지역사에서 큰 권력 다툼이 있었다. 자, 근데 돈이 많은 신향들이 수령 지방관이죠. 지방관이랑 결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방관이랑 돈으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뭐 향회라고 해가지고 지방 모임의 어떤 구성원이 돼서 결국에는 기존의 세력인 구향을 쫓겨내는 거죠. 그래서 신향이 이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그래요. 자, 근데 실질적으로 향촌사의 지배권이 수령이 차지하는 이게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국가 주도의 향촌 지배가 강화되는 게 있고, 자, 그 원래는 사족의 이익을 대변하고 수령을 약간 견제하기도 했던 향해가 수령의 단순 기무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관권이 세지는 게 세도 정치기 수령과 향리가 농민 수탈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너무 막 수령이 부정부패가 심하면은 향촌의 양반들이 좀 뭐라고 좀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기도 했는데 이제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도적으로 너무 수령의 힘이 세져가지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되고, 자, 오른쪽에 조선 후기 여성 지위가 하락해요. 굉장히 하락합니다. 여성의 지위가. 자, 조선 후기에는 가부장적 사회 질서가 강조돼서 여성의 지위가 하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자녀 균분 상습보다는 장자 중심으로 상속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여성이 많이 좀 불평등한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뭐 재산은 장손이 모시고, 재산도 그 장손한테 좀 더 주고, 많이 주고, 거의 다 주고, 그리고 시집살이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지. 입양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남자랑 여자랑 뭐 결혼해서 뭐 자식을 낳았는데 딸이고 딸만 낳는 거야. 딸. 근데 이럴 경우에는 저기 문제가 뭐냐면은 대를 이으려면은 여성이 대를 이을 수 없었잖아. 조선 후기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친척 중에 한 명 아들을 데리고 온 다음에 야, 너를 어떻게 한다? 입양을 시켜요. 그래서 네가 내 아들이다 라고 해서 얘를 제사를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입양에 대해 왜 얘기했냐면은 지금의 입양이랑 당시 입양이랑 달라요. 당시 입양은 주로 친척 중에서 한 명을 입양을 했어요. 뭐 가까운 친척이건 먼 친척이건. 근데 요새는 입양을 하면은 아예 뭐 다른 혈연 관계 없이 뭐 그냥 이렇게 외국인도 입양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차이가 있다는 거를 알면은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이제는 82쪽이에요. 82쪽 농민 의식의 성장이 되겠습니다. 자, 19세기 세도 정치라고 얘기했죠. 세도 정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3대 60여 년간, 이때는 1800에서 1863년까지고, 그리고 3대 소수 가문이 권력을 자제한다 그랬지. 근데 여기에서 나온 소수 가문은 바로 누구다? 풍양 조씨, 안동 김씨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삼정이 세도 정치 하면은 보로 떠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폐단이 바로 뭐냐? 여기 나왔죠? 삼정의 문란. 두 번째는 매관매직. 비슷한 말로 과거제의 문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제의 문란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정의 문란이 극심해지면서 백성들의 삶이 크게 위협당합니다. 삼정이 뭔진 저번에 얘기해줬어요. 자, 이러니까 세도 정치 시기에는 농민 반란도 되게 많았어. 당연히 살기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런 농민들이 이게 되고 도적 가담하기도 하는데, 자, 농민들이 개 둘에 통해서 결속 다진 한편 지배층에 대한 저항의식을 키워갑니다. 그렇게 되고, 자, 농민의식 자극하는 사상이 등장하는데, 그게 사실 이런 거죠. 17세기에 중국 갔다 왔던 조선 사신들이 서학이라고 해가지고 천주교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카톨릭 중에서 카톨릭은 우리나라를 조금 좋아하는 게 왜 그러냐? 다른 나라는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은 선교사들이 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포교를 갔어요. 그래서 포교하다가 막 순교하고 죽고 막 이러지. 근데 조선은 어떻게 되냐? 포교를 하지 않아서 선교사가 안 갔어.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 사신이 중국에서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들여옵니다. 서학을 소개합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이거를 학문적 개념으로 소개를 해요. 학문으로. 종교를 막 갖고 왔다기보다. 근데 학문으로 받아들이다가 공부하다 보니까 종교로서 좋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되게 특이해요. 다른 나라는 선교사 보내서 포교하다가 순교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선교사 보내지도 않는데 지들끼리 서학을 가져와서 종교를 믿고 막 탄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천주교 입장에서는 좀 고맙지. 우리나라가 먼저 스스로 믿으려고 했으니까. 자, 이때 19세기에 경주의 몰락 양반이죠. 최재우가 종교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뭐냐? 동학이에요. 유교, 불교, 선교, 그러니까 도교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에다가 민간 신앙까지 합쳐서 동학을 창시합니다. 근데 동학이 사실 좀 이름이 웃긴 게 막 동쪽에 있는 뭐 이념 막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어이없게도 이름 자체가 안티예요. 서학에 반대한다고 해서 동학이에요. 서학,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서양의 학문, 서양의 어떤 종교 이런 걸 싫어하게 됩니다. 아무튼 서학도 동학도 모두 백성들로부터 호응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왼쪽에 뭐 최재우 나오죠. 최초의 천주교 신부 김대건. 제가 얘기했죠. 이 김대건이 왜 어떻게 신부가 됐냐면은 저기 처음부터 우리나라의 선교사 막 이런 게 아니라 중국 건너가지고 신부가 돼서 온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최재우 역시 몰락 양반이다라고 해서 한쪽은 서학을 대표하는 사람, 한쪽은 동학을 대표하는 사람. 센스 있게 서쪽 동쪽에 배치를 해놨네. 예, 재밌어요. 자, 하층면의 봉기 봅시다. 자, 조선 후기에는 말세나 왕조 교체 등을 예언하는 뭐 이런 게 유행하게 됩니다. 미륵신앙은 이런 거예요. 나중에 미륵불이 메시아로서 내려와가지고 세상을 구원한다 약간 이런 거예요. 말세 뭐 그런 얘기죠. 자, 이게 민중이 새로운 세상을 염원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거는 살기가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왜? 그때 무슨 시기였기 때문에? 세도정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기대가 벽서 소청이 뭐냐면은 벽에다가 막 새로운 세상이 온다. 막 지방간 너는 네 잘못한 게 많다. 막 이런 거 비판하는 걸로 이어지다가 솔직히 지방간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부정부패를 비판하는 어떤 그런 글이 있으면은 나 이제 그러면 안 돼야지 반성해야지 라기보다는 오히려 주범을 쫓고 막 그런 식으로 하잖아.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하층민들이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즉 봉기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봉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두 가지를 또 6줄에 끝내네요. 진짜 너무 좀 교과서 너무 짧게 소략해놨어. 걱정하지 마세요. 조선 후기는 좀 이렇게 조선 후기가 아니라 근현대사는 좀 자세합니다. 그게 맞긴 하지. 대표적으로 홍경래의 난이 있고 임술 농민봉기, 뭐 진주 밀란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 좀 너무한다. 이거 너무 이거를 세 줄 안에 연도 외우시고 홍경래의 난은 홍경래가 일으킵니다. 근데 홍경래는 출신이 뭐냐? 홍경래는 출신이 몰락 양반이에요.
임술농민봉기 일으킨 사람이 유계춘입니다. 얘도 출신이 뭐냐? 몰락 양반입니다. 응? 몰락 양반? 몰락한 양반들이 당시에 많았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몰락한 양반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전까지 농민 반란이랑 다른 게, 이전의 농민 반란은 농민봉기가,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떻게 양상이 됐냐면은 약간 일시적이고 우발적이고 비계획적으로 일어났어요. 열받아가지고 빵 일어나고 이런 게 많았어요. 근데 이 1800년대 일어난 이 두 봉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우발적이 아닙니다. 계획적이에요. 조직적으로 일어나. 장기간 걸쳐가지고 시간을 두고 일어나요. 근데 둘 다 공통점은 맞는데 홍경래나는 되게 특징적이게 지역에 대한 차별 때문에 일어나요. 사실 지역 차별했다고 농민반기 일으킨 건 별로 없는데 얘는 그렇습니다. 저는 할 말이 많은데 너무 세 줄이야.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 그러니까 세도 정권도 있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쪽 사람들은 뭐냐면은 과거 시험도 잘 못 보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뭐 장사라도 해야 된다. 상업도 못 하게 했어. 대외 교역 이것도 잘 못하게 합니다. 그럼 농사가 잘 되냐? 농사도 원래 안 돼요. 여러 가지 차별이 심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지역 차별 때문에 일어나는 게 바로 뭐다? 홍경래의 난입니다. 자, 그래서 4개월 동안 지속된 홍경래 난은 관군에 의해서 진압이 됩니다. 자, 이러고 진주 등중에서 탐관올이 이런 부정부패에 맞서서 일어난 농민봉기가 바로 임술농민봉기 혹은 진주밀란이 되겠습니다. 재밌게도 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임술농민봉기를 실질적으로 보면서 농민들이 살기 힘들겠구나 라고 해서 후에 크게 개혁을 한 사람, 세도 정치를 완전히 다 타파시킨 사람이 그 유명한 바로 흥선대원군이 되겠습니다. 차이점이 이 난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않았어요. 전국적이 아닙니다. 그냥 서북 지역에서 일어나고 진압됩니다. 근데 임술민 농민봉기는 어떻게 됩니까?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전국적인 농민봉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자, 흥부전에 나타난 조선 후기 사회상을 보겠습니다. 흥부전, 재산을 다 혼자 물려받았어요. 이때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남의 논에서 모내기 뭐 이런 것도 있었지. 임노동도 했고, 자, 그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넘어갑시다. 조선 후기 회화의 재고성 시험범에 있으니까 자 봅시다. 이건 뭐 김홍도 신윤복이 대표적인 뭐 풍속화 그린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국사 능력 검정이라든가 뭐 그런 데서는 이런 문화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워낙 유명한 조선 후기 미술이기 때문에 또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림 보면 김홍도 거구나, 신윤복 거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민화는 서민 생활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아니면은 일상의 소재를 중심으로 만든 건데 이것도 보시면 되고, 이게 작가가 그 서민들이 이런 그림 같은 걸 그리는 걸로 알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서민들이 문화생활을 하는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서민들이 문화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 그 경제적 여유는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 뭐 이런 걸로 부자가 되고 이런 것과도 또 큰 관련이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대주제 1번까지 다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어요.